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저를 이용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서울 방이동의 조용한 빌라 골목길, 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나영자의 작은 집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70살 영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거실 한쪽 구석 책상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있었어요. 오래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영자는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벌써 몇 년째였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가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지만 가끔은 이렇게 정적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영자는 찻잔을 들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또 다른 벽에는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와 카드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죠. 3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영자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책장에는 교육 관련 서적들과 문학 전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작은 화분들이 곳곳에 푸른 생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프로그램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볼까? 영자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멀리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였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카페에 도착한 영자는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가방에서 꺼낸 책을 펼쳤어요. 조용한 오후, 카페 안은 은은한 음악과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그 책 어떠세요? 저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영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예의 바른 인상이었죠. 아, 이 책 말씀이세요? 참 좋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군요. 저는 한만석이라고 합니다. 자주 이 카페에 오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나영자입니다. 저도 이 카페 단골이에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만석은 영자의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책 이야기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만석은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가 퇴직했다고 했고 영자는 교사 출신이라고 소개했죠. 교직에 계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늘 선생님들을 존경해 왔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네요. 요즘은 그저 책 읽고 산책하며 소소하게 살고 있어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후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눠서 기분이 참 좋네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숙아, 오늘 카페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 어머, 그래? 어떤 분인데? 나이 또래인데 참 점잖고 대화도 잘 통하는 분이야.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네. 정숙은 걱정 반, 기대 반의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 근데 괜찮은 분이면 좋겠다. 영자, 너도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전화를 끊고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 봤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면서 익숙해진 고요함 속에 오늘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만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차 한 잔을 더 우려내며 내일 다시 카페에 가볼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영자와 만석은 일주일에 2번씩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던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영자 씨, 저는 아내를 잃고 나서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만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슈스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가끔은 참 쓸쓸하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어느 날 만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있으면 참 편하네요. 혹시 저와 결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마음 한편으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 당황스러웠죠. 만석 씨, 갑작스러운 말씀이네요.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숙과도 긴 통화를 나눴어요. 정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자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분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실하다면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 일주일 후, 영자는 만석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만석 씨, 저도 만석 씨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결혼을 해보죠. 만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서로의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영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만석이 먼저 와 있었고 곧이어 그의 자녀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온 여성은 40대 초반의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이 소개했어요. 지우야, 이분이 나영자 선생님이시다. 영자 씨, 제 딸 한지우입니다.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영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지우 씨. 곧이어 만석의 아들 도연도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지만 어딘지 초조해 보였어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연아, 영자 선생님이시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대화도 오갔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관리가 중요할 텐데 혹시 지병이나 그런 건 없으시죠? 다행히 큰 병은 없어요. 정기 검진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도연도 끼어들었어요. 선생님은 어디에 사세요? 아버지가 방이동이라고 하셨는데. 네,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투자나 그런 것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만석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도연아, 오늘은 가족 상견례야.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주 역할이나 예식장 예약 같은 것들. 조용하게 할 거야. 우리 나이에 큰 잔치는 부담스럽잖아.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선생님 쪽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영자가 답했어요. 저는 형제도 없고 조카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조용히 하려고 해요. 식사 내내 지우와 도연은 영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겉으론 정중했지만 영자는 뭔가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지우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죠. 선생님,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금융 사기가 많다던데. 그냥 은행에 맡겨두고 있어요. 복잡한 건 잘 몰라서. 지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재정 컨설팅도 하거든요. 고마운 말씀이네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아, 오늘 상견례 했는데 뭔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한데? 만석 씨 자녀들이 너무 내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더라. 특히 재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영자야, 혹시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설마, 만석 씨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식들까지 다 좋은 건 아니야. 조심해. 영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만석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했지만 그의 자녀들과 있을 때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어요. 특히 지우가 재정 관리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석은 분명 좋은 사람이니까 그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거라고 믿고 싶었죠. 결혼식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영자는 정숙과 몇몇 동료 교사들이 축하해 주었고 만석 쪽에서는 지우와 도현 그리고 친척 몇 분이 오셨죠. 영자야,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정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내가 없었다면 이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결혼식 내내 지우와 도연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두 사람은 참석한 하객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았고, 특히 영자가 정숙과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는 듯 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만석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죠. 영자 씨,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네, 좋아요. 만석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집은 강남의 아파트였는데 지우가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 새어머니 적응은 어떠세요? 지우는 영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영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통장 관리 같은 것들 어떻게 하세요? 요즘 금융 사기가 정말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선생님 계좌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석이 끼어들었어요. 지우야, 영자 씨한테 부담 주지 마라. 아버지, 부담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영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도연도 찾아왔어요. 그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죠. 선생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투자는 잘 모르겠어요. 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전한 투자처가 있거든요. 수익률도 좋고. 만석이 아들을 말렸어요. 도연아, 영자 씨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아버지,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세요? 선생님도 돈을 불려야죠. 영자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만석의 자녀들이 자꾸 자신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죠. 어느 날 저녁 영자가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지우와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나, 아버지가 계속 막으시네.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해야 해. 일단 신뢰부터 쌓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바보야, 서두르면 들킬 수 있어. 저 사람이 생각보다 똑똑해 보이던데. 영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석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다음 주 지우가 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통장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가족 계좌를 정리해야 해서요. 병원비요? 만석 씨가 아프세요? 아직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정기 검진에서 좀 이상하다고 해서 아버지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만석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급해졌죠. 그럼 병원비는 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가 처리할게요. 다만 가족들끼리 계좌를 공유해서 관리하면 편할 것 같아서요. 영자는 고민됐어요. 가족이 된 이상 이런 것쯤은 당연한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럼 하나만요. 영자는 평소 쓰지 않던 계좌 하나의 통장을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죠. 고마워요, 선생님. 곧 돌려드릴게요. 며칠 후 영자는 그 통장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지우가 아직 가져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만석이 병원에 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만석 씨,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왜요? 지우 씨가 병원비 때문에. 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우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건강해요. 그때 영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급하게 은행에 가서 다른 계좌들을 확인해 봤죠. 다행히 주거래 은행 계좌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영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죠. 영자야, 그거 완전히 이상한데? 왜 자꾸 내 돈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나도 그게 궁금해. 가족이 됐으니까 그런 건가 했는데. 아니야, 가족이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아. 조심해야 해. 그런데 만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식들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 내 통장은 다시 찾아와.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가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죠. 혹시 정말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통장 처리가 좀 복잡해서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영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지우의 말을 기다렸지만 통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만석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는 위임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우를 대리인으로 하는 금융 업무 위임장이었죠.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급하게 은행에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되었네요. 언제요? 얼마나요? 일주일 전에 500만 원, 사흘 전에 3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처리하셨어요. 영자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위임장이요? 저는 그런 걸 작성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요. 직원은 당황하며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고객님, 위임장에 고객님의 서명과 인감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혹시 가족분께 부탁하신 걸 깜빡하신 건 아닐까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영자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서명도 자신의 것 같았고 인감도 맞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만석을 기다렸어요. 만석이 퇴근하자마자 추궁했죠. 만석 씨, 이게 뭐예요? 위임장을 보여주자 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당신 서재 서랍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제 돈이 없어졌어요. 지우 씨가 가져갔더라고요.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 씨, 미안해요. 지우가 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급한 일이요? 그럼 저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 위임장은 언제 제가 썼나요? 그게 지우가 처리해 준다고 해서. 영자 씨도 복잡한 건 싫어하시니까. 저는 이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어요. 만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지우한테 말해서 돈은 다시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영자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만석도 이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큰일 났어. 내 돈이 사라졌어.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정숙은 분노했죠. 영자야, 그거 완전히 사기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서명도 내 거고 인감도 맞다는데. 그럼 위조한 거지. 요즘 그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음 날 영자는 정숙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서명이 본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요.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형사사건으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영자와 정숙은 실망한 채 경찰서를 나왔어요. 정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그리고 내 다른 통장들도 모두 확인해 봐야 해. 그 길로 영자는 모든 은행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주거래 은행의 큰 돈은 무사했지만 몇 개의 작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죠. 총 얼마나 된 거야? 1,500만 원 정도.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이제 그 집에서 나와야 해. 더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하지만 영자는 망설였어요. 만석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만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혹시 자식들이 몰래 한 일일 수도 있잖아. 영자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모를 리 없어. 분명히 다 짜고 친 거야.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만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저녁에 만석이 들어왔을 때였죠. 만석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제 돈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다른 계좌에서도.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영자 씨, 죄송해요. 지우와 도연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급한 일이 뭔데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가요? 지우가 아버지 병원비라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당신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병원에도 안 가고 있고. 만석이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만석 씨, 정말 실망이에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 돈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영자 씨.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럼 저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죠.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게 맞나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죠. 그날 밤 영자는 가방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와 정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여기서 당분간 지내자. 정수가, 나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울지 마. 이제부터가 중요해. 내 돈 찾아야지. 영자는 정숙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정숙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과 은행을 오가며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법적으로는 위임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지우가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지우 씨, 당신들이 한 짓 때문에 집을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했다고. 제 돈을 훔쳐간 걸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선생님, 훔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나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허락도 없이 남의 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선생님께서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도 저희가 다 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영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병원비요? 만석 씨는 병원에도 안 가고 있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실 아버지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계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지우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뭘 기대하셨나요? 그냥 로맨틱한 황혼 연애만 하실 거였나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간병비며 치료비며 그런 걸 다 누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영자는 지우의 논리에 당황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허락도 없이. 허락요? 선생님께서 위임장에 사인하셨잖아요. 그게 허락 아닌가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 혹시 건망증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요즘 어르신들이 자주 깜빡하시던데. 지우는 영자를 치매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죠. 지금 저를 치매 환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좀. 영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이번에는 도연이 찾아왔어요. 정숙의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눌렀죠. 선생님, 저예요. 도연이에요. 잠깐만 이야기해요. 정숙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도연은 계속 벨을 눌렀어요. 선생님, 제가 직접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누나가 좀 성급했나 봐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준 정숙 앞에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영자가 나와서 대답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제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게 사실 저희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장 현금이 없어서. 사업이요? 제 돈으로 사업을 하셨다고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몇 달만 기다려주시면 2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돈을 돌려달라고요. 선생님 가족이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죠. 가족이라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이라니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죠. 도연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법적으로요? 좋아요. 그럼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증언할 사람들이요? 네,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신 걸 들은 사람들 말이에요. 영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도연이 나간 후 정숙이 영자를 위로했어요. 영자야, 무서워하지 마.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정수가 나 정말 무서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할지. 그날 저녁 만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집으로 돌아와요. 이야기해보죠. 만석 씨,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이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정을 들어보시면. 사정이요? 저를 속이고 제 돈을 훔친 게 사정인가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우는 이혼 위자료 때문에 빚이 있고 도연은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봤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는 허탈했어요. 만석도 결국 자신들의 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만석 씨, 저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렸던 거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자 씨.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정숙에게 말했죠. 정숙아, 이제 정말로 끝장을 내야겠어.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정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영자야. 끝까지 싸우자. 내가 혼자가 아니야. 영자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죠.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정숙은 영자가 잠든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친구가 당한 일이 너무 분했고 반드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영자를 깨웠습니다. 영자야, 일어나. 우리 작전을 짜야 해. 작전이요? 응.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내 돈 찾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정숙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먼저 영자의 모든 금융 기록을 정리해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조된 서류들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자세히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정숙의 아들 민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모 일 좀 도와줘. 물론이죠, 엄마. 이모님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민수는 영자의 사정을 듣고 분노했어요. 이모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위임장 위조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하지만 서명이 제 것과 똑같더라고요. 요즘 위조 기술이 발달해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영자가 가져온 위임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한데요? 이모님, 이 서류의 날짜 보세요. 네, 뭐가 이상한가요? 이 위임장 작성일이 결혼식 전날이에요. 그런데 이모님은 그때 신혼여행 준비하느라 바쁘셨잖아요. 언제 이런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있으셨나요? 영자가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그날은 하루 종일 정수기와 짐 정리하고 미용실 갔어요. 이런 서류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확실한 거네요. 위조된 서류예요. 민수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영자의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보니 서명 스타일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이모님 보세요. 이모님은 평소에 영자를 쓸 때 획을 이렇게 그으시는데 위임장의 서명은 조금 달라요. 정숙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그렇네. 영자야, 이거 분명히 가짜야.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필적 감정이 필요했어요. 민수가 알아본 결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이모님, 필적 감정 받는데 비용이 좀 들지만 꼭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위조된 서명이라는 판정이 나왔죠. 이모님,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수는 소송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영자의 피해 규모를 정리하고 위조된 서류들을 증거로 준비했죠. 총 피해액은 2천만 원에 달했어요. 그런데 소송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만석 가족이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모님,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한만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이상한 글들이 나와요. 민수가 보여준 건 결혼정보 사이트의 후기였어요. 몇 년 전에 한만석과 만났다는 여성의 글이 있었는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결혼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더라. 다행히 일찍 눈치채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숙이 분노했어요. 이 나쁜 놈들. 영자야, 이제 확실해졌어.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어. 민수는 추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지우와 한도연의 이력도 알아보니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우는 이혼 후 빚이 많았고 도연은 여러 번 사업 실패를 겪었어요. 이모님,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미끼로 사용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는 거죠.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사기였던 거죠.
그럼 만석 씨의 마음도 다 거짓이었나요? 글쎄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용당한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공범이에요.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거든요. 소송 준비가 완료됐어요. 민수가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강력한 증거들을 준비했죠. 이모님,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정숙과 민수에게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텐데 이렇게 든든한 친구와 가족이 있어서 힘이 났거든요. 정수가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 당연한 거지. 소송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만석 가족은 당황했어요. 지우가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선생님, 정말 소송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지우 씨, 저는 이미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당신들이 생각했어야 할 일이에요. 영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정수가,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나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모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하세요. 정의는 이길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재판 당일 아침 영자는 정숙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갔어요. 법정 앞에서 영자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죠. 영자야,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잖아. 네, 이모님.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정에 들어서니 한만석과 지우, 도연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만석은 영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지만 지우와 도연은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원고 나영자 씨는 피고들의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인해 총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어서 필적 감정 결과와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어요. 지우 측 변호사는 반박했죠. 피고들은 가족으로서 원고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위임장 역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영자를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한만석 씨와 결혼했었습니다. 지우 씨와 도연 씨는 그의 자녀들이고요. 위임장에 서명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전혀 없어요. 지우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원고는 결혼 당시 연세가 70세였죠? 기억력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제 기억력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위임장 작성일인 작년 11월 15일에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날은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친구 정숙 씨와 함께 짐 정리를 하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 서류를 쓸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정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그날 영자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짐 정리를, 오후에는 미용실에 갔어요. 영자가 그런 서류에 사인할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도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어요.
나영자 고객님은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미용실에 계셨어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오래 걸렸거든요.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지우와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번에는 만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한만석은 원고와의 결혼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석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영자 씨의 경제적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우가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만석은 계속 말했죠. 아이들이 미리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자 씨가 교직연금을 받고 있고 집도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피고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결혼 후 얼마 안 되어서요. 아이들이 영자 씨 통장을 요구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았습니까? 만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리고 영자 씨가 가족이 됐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위임장 위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래 외면했어요. 만석의 증언이 끝나자 지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죠. 저희는 가족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저희가 부담해 왔어요. 하지만 영자 측 변호사가 예리하게 반박했어요. 그럼 한만석 씨의 병원 기록을 제출해 보시죠. 지우는 당황했어요. 그게 개인정보라서 법원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만석은 정기 검진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지우가 말한 병원비는 거짓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도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 위임장 위조를 인정하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지우는 끝까지 부정했지만 도연의 자백과 여러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위조 행위로 인정됩니다. 피고 한지우와 한도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만석이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영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만석 씨, 이제 끝났어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저를 이용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만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영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숙과 민수가 영자를 축하해줬어요. 영자야, 정말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모님, 이제 새 출발하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정숙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그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웠죠. 영자야,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때? 정숙의 제안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 있으면 자꾸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강릉은 어때? 바다도 보고 공기도 좋고. 며칠 후, 영자는 정숙과 함께 강릉으로 집을 구하러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을 발견했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거실 창문으로는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어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정말 평화로워 보여. 영자는 그 집을 계약했어요. 재판에서 받은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서울에 있던 짐들을 옮겼죠. 강릉으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영자는 동네를 둘러보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바다 책방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는데 주인은 영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사 오셨나요?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나영자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선미예요.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미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카페를 운영하며 책을 좋아하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죠. 혹시 책 읽는 모임 같은 거 있나요?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눠요. 참여해 보세요. 그렇게 영자는 강릉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바다 책방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죠. 어느 날 선미가 영자에게 제안했어요. 영자 씨,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글쓰기 강좌요?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거든요. 영자는 흥미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첫 글쓰기 강좌가 열린 날 10분의 어르신이 참석했어요. 모두 영자보다 나이가 적었지만 인생의 경험은 풍부한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나영자입니다. 앞으로 함께 글쓰기를 배워보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글로 써보는 시간이었죠. 선생님, 저는 글재주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진솔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기교보다는 진심이 중요해요. 강좌가 진행되면서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남편과의 추억을 글로 써왔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향 이야기를 써왔죠. 모두의 이야기가 소중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글로 남기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영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영자는 잠시 멈췄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용기가 아직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쓰고 싶어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볼 때가 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70살의 사랑을 믿었다. 그리고 배신당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진짜 사랑을 배웠다.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죠. 몇 달 후 선미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영자 씨, 우리 카페를 북카페로 확장해 보는 게 어때요? 함께 운영해요. 정말요? 네, 영자 씨의 글쓰기 강좌도 인기가 좋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영자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바다 책방 북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곳이 됐죠. 영자의 글쓰기 강좌는 더욱 인기를 끌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어때? 잘 지내? 응, 정말 좋아.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다행이다.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고마워, 정수가.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해서 이겨낸 거지. 전화를 끊고 영자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아픔이 밀려와도 결국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파도가 또 밀려오는 거였죠. 영자는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니까. 사랑에 실패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제 나는 진짜 행복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자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거였죠. 강릉 바다는 오늘도 영자의 새로운 하루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